근데 여러분 저기 EKU 사이트에 빅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인문학적 개념 이거 내가 올려놨는데 다들 좀 프린트해서 보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50명도 안 되게 조회수가 50명이 안 돼. 무슨 말이야? 안 본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겠어. 아, 이 표정들 봐라 이거. 이 표정들 봐. 시험을 볼까 말까? 앞으로 잘 읽을 거야? 아니 강의 자료를 올려줘도 도대체 안 보는 애들은 뭐야? 책을 읽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강의 자료 올려주면서 읽고 와라 했는데도 말이야. 다음 주부터 조회수가 80이 안 넘으면 무조건 시험 보는 줄 알아. 알았어요? 우리 학생이 80명인데 왜 조회수가 40몇 명이야?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 조회수 48이라고 해서 48명이 본 것도 아니야. 내가 한 3번 봤어. 그러면 뭐야? 이게 40명도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내가 몇 번이나 조회했는지를 체크하러 들어갔단 말이야. 3번이나. 그럼 48번 중에서 3번은 내가 본 거야. 그지? 그래서 강의 자료 올려주면 꼭 보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8개의 중요한 빅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8개의 중요한 인문 사회 과학적 개념 한번 같이 공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한 40분 정도 수업을 강의한 다음에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들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팀 이제 토의를 하게 될 때 제가 각 팀별로 가서 그룹 바이 그룹으로 제가 같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따가 제가 각 그룹을 방문했을 때 같이 토의할 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전히 이제 결정을 못한 그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가능하면 좀 결정을 해서 남은 한 4주 정도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완전한 결과까지 포함된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힘들면 정말 결과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포잘에 대한 게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프로포절의 완결성을 가지고 제가 평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지금 보니까 수능 준비 때문에 오후에 뭐 책상을 돌아다니면서 뭘 붙이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연구실에 있을게요. 2시부터 3시 반까지 연구실에 있을 테니까 각 조들은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서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 있어. 오늘 끝나자마자 막 찍어가지고 목요일날 그게 마치 오늘 찍었는데 목요일 찍은 그냥 보내고 그거 아세요? 제가 그런 거 잡아내는 데는 귀신이야. 오늘 여러분들 입은 복장 다 봤어 내가.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목요일날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팀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인증샷을 각 조장들은 찍어서 제 이메일로 그 이메일로 보낼 수 있지 사진 제 이메일로 보내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연구실에 있을 테니까 혹시나 개인적으로 좀 토의를 한다든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저한테 한번 하다가 저한테 연구실에 찾아와도 돼요. 제 연구실에 앉아 있을 테니까. 목요일 날은 그래서 요 강의실에서 수업은 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수능 때문에 불가피하게 논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PPT는 제가 안 올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강의 리딩 있죠. 리딩을 참고하면 되고요. 이 PPT는 오늘 메모 좀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시면서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은 전통적으로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대 베이스 그 다음에 기술 베이스의 접근 방법이 지금까지 주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툴,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우리가 다른 말로 플랫폼이라든지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국가 예산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올 초에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는데 빅데이터 관련한 신입사원을 200명을 뽑았어요. 삼성전자에서. 근데 200명의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를 뽑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전공 대학생을 뽑았을까? 궁금하죠?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공대를 뽑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200명 전원을 인문사회 문과대를 졸업한 학생으로 다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 뭐냐면 컴퓨터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컴퓨터 솔루션이 개발이 되면, 그러면 실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료 분석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고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 데이터 결과를 해석하고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을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공대 출신보다는 아무래도 다양한 학문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철학적인 거라든지 인문학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친구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뭐 철학과 출신도 많이 채용이 됐고요. 우리 미디어학부 학생들도 물론 사회과학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정말 중요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어떤 컨셉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 몇 가지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면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8가지의 키워드는 인간 감각의 확장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론장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 소유의 종말, 집단지성, 역의제 설정, 그 다음에 일상 텍스트의 재조명, 그 다음에 사회과학 통계 신화와 위기, 융합과 통섭이라는 키워드인데, 일부 키워드는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키워드예요. 많이 들어봤죠, 수업 시간에. 그러나 오늘은 좀 더 깊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우리가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갑시다. 자, 먼저 인문사회과학적 개념의 방문론적 적용에 있어서 8가지의 키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인간의 감각의 확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데이터는 어떻게 많이 구성이 되었냐 그러면 인류 역사상 5,00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언어라든지 기호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어떤 미디어가 발전하냐면 영상 미디어, 그 다음에 청각 미디어. 예전에는 뭐였죠? 시각 미디어였어요. 왜? 글을 보잖아요. 그림을 보잖아요. 동굴의 벽화는 시각이죠, 시각. 때로는 촉각일 수 있겠지만 시각 중심이죠. 그 다음에 진행되다가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 발명도 또한 시각이죠. 책은 시각이잖아요. 여러분 책을 보면서 눈으로 쭉 보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말을 하면서 책을 보면 그건 청각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책을 보지는 않죠. 책을 그냥 읽죠. 자, 시각 중심의 미디어 발달이었다 그러면 최근으로 올수록 뭐예요? 라디오는 뭐 중심이에요? 청각 중심. 텔레비전은 뭐 중심이에요? 시각과 청각, 그죠? 인터넷은 뭐 중심이에요? 시각, 청각, 또 마우스는 뭐야? 촉각. 지금 스마트폰은 뭐 중심이에요? 시각, 청각, 촉각. 그죠? 자, 지금은 또 3D까지 나왔죠. 자, 마샬 맥루아는 1960년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 사회의 발달 과정은 뭐하고 비슷하다? 인간 몸의 확장, 발달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인류 역사 기술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사람이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배를 타기도 하고요. 말을 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발명하고 기차를 발명했어요. 그건 뭐의 확장이에요? 인간 다리의 확장. 왜? 걸어 다니던 거에서 더 빨리 갈 수 있게 됐죠. 인간 다리의 확장이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는 분명히 센서, 우리가 감각적인 센서에 있어서 청각의 확장이고, 텔레비전은 시각 청각의 확장이죠. 인터넷은 촉각까지도 확장되고 있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마샬 맥루한은 인간이 발명한 기술, 과학기술의 IT의 발달 과정은 인간의 육체의 확장이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센서의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인간의 센스의 확장이기 때문에 인간 센스가 확장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 그게 뭐죠? 비정형 데이터고요. 그 비정형 데이터가 인류가 구성한 모든 데이터의 90% 이상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 90% 이상의 비정형 데이터에 포커스를 둔 게 현재 빅데이터 분석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문학적 개념은 우리 주변의 인류의 기술의 발달은 인간 신체의 발달이자 인간 감각의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을 우리 외워둡시다. 마샬 맥루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근 스마트폰의 이제 폭발적인 보급,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의 어떤 실시간성, 리얼타임,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실제감은 현재의 프레전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프레전스를 다방면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3D라든지 4D라든지 그 다음에 HD TV 같은 경우에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그런 어떤 인간 감각의 정말 더 리얼타임화되는, 그 다음 프레전스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샬 맥루한이 얘기했던 또 다른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감각의 확장이기도 하지만 뇌의 확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외워둡시다. 인간 뇌의 확장, 인간 뇌의 발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뇌의 발달 과정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인쇄 문명, 인쇄 미디어가 가장 중요했던 시절, 언제죠? 1990년대까지가 어떻게 보면 인쇄가 전자 매체보다는 훨씬 더 중요했어요. 신문, 책, 이런 것들이. 자, 인쇄 매체가 중요했던 그 시절에는 인간의 뇌에 있어서 논리력, 글이랑 항상 논리죠, 논리. 논리력이라든지 어떤 문장력, 그 다음에 랭귀지, 언어. 자, 인쇄랑서 언어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언어,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좌뇌, 인간의 뇌 두 개 중에서 좌쪽 뇌, 좌쪽에 있는 뇌가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학자가, 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1940,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쭉 인간의 뇌를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한 200~3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뇌가 좌뇌가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우뇌에 비해서.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텔레비전을 봐요. 뭐죠? 시각이 활성화되죠. 그러면서 감성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정보도 논리적인 정보보다는 어떤 자극적이고 엔터테이닝한 정보에 대해서 더 쉽게 반응을 하죠. 자, 그와 같은 감성, 예술, 시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청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반응이 잘 되고 있는 우뇌, 우뇌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세기 현대인의 뇌를 관찰해 보면요, 좌뇌보다는 우뇌의 기능이 훨씬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커요.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우뇌가 더 커요. 그래서 뭐지? 현대 사회는 우뇌가 좌뇌를 지배할 수 있는 사회,
남녀 비교로 봤을 때는 여자의 운해가 남자의 운해보다 커요. 그래서 향후 목의 사회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인정. 여자애들이 남자애보다 훨씬 똑똑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창피해.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성 구분해서 좌뇌, 우뇌의 비교는 일반적인 패턴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각자가 좌뇌형, 우뇌형이 있어요. 잘 생각해봐. 내가 좌뇌형의 인간인지 우뇌형의 인간인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침형 인간 손 들어봐. 아침형 인간. 여러분은 좌뇌형 인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로 밤샘하고 술 먹고 막 해서 밤샘 잘하는 친구 손 들어봐. 벼락치기 잘하는 친구. 여러분은 우뇌형일 가능성이 있어요. 좌뇌형과 우뇌형을 판가름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 우뇌형은. 그냥 벼락치기해. 좋으면 좋은 거, 싫으면 싫은 거.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딱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정해놓고 하는 사람은 좌뇌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좌뇌형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뇌형이 현대인에 있어서 좀 더 우뇌형이 강점이 있다는 얘기지. 좌뇌형,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좌뇌형을 가지고 좌뇌형이면서도 우뇌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좌뇌 우뇌형인데 중간쯤 되죠. 그러나 우뇌형의 포션이 더 많은 경우가 현대인의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대요.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쓸 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할 일, 시간이 중요한 게 오늘 할 일을 먼저 쓰는 사람은 우뇌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쓰는 사람은 좌뇌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 생각해 봅시다. 아, 나 좀 이게 배낭여행 좀 불안해. 그냥 패키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일 것 같아? 네, 이제 뭐 금방 안 해. 좌뇌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대신에 나는 내가 그냥 한번 찾아서 해보겠다. 배낭여행, 패키지보다는 배낭여행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형? 우뇌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무슨 김씨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연, 학연.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는 사람일 경우에는 뭐형? 좌뇌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만났는데 별로 얘기도 안 해. 퉁명스러워. 뭐 좋아해? 시크하게 물어보는 거. 어떤 형일 가능성이 많다? 우뇌형이죠. 싸가지가 없죠. 우뇌형이지만 싸가지가 없어. 자, 그럼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건 현대인의 많은 미디어나 기술의 발달은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뇌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뇌의 발달 과정도 인간 감각의 확장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컨셉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본 연구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본 연구를 통해서 빅데이터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소셜 텍스트들의 다양한 감각적 욕구들을 파악하고,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빅데이터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야, 그 단어가 몇 번 나왔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있죠. 그 반응을 캐치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어쩌면 포커스가 이런 주제가 많았다, 저런 주제가 많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주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감성적인 반응을 정확히 읽어줄 수 있어야만이 이 빅데이터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가 많고요, 저런 주제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
그러나 정말 정교하게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때 인간의 정말 찾아내기 힘든, 측정하기 힘든 어떤 인간의 감정, 감성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복잡해요. 이 심정이. 감정이 복잡하죠. 그걸 얼마나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차원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감각의 확장은 마샬 맥루한의 개념이면서도 어쩌면 빅데이터 분석에서 요즘 이 시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제가 잡은 중요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개념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 없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개념은요, 공론장이라는 개념이에요. 공론장. 여러분들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공론장이라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자, 공론장은 영어로는 public sphere라는 건데, public sphere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얘기하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자,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다양한 텍스트들은,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다양한 자료들은 사실은 소외된, 전혀 관련성이 없는 그런 데이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한 생각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혼자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천재 아니면 바보죠. 미친놈이지. 혼자 막 떠들고 있어. 쟤는 뭐가 천재가. 아니면 쟤는 머리가 약간 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대화라는 것은, 텍스트라는 것은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소설이라든지 수필가가 책을 쓰죠. 이것 혼자 쓰는 거지만 실제 독자들과 대화하는 거죠. 거의 모든 텍스트들은, 우리가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텍스트들은 뭐다? 하나의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론장을 우리 사회과학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가져온 사람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이에요. 하버마스. 외워둡시다. 아까 인간 감각의 학자는 누구였다? 마샬 맥루한이었다. 공론장이라는 개념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한 사람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전통 미디어, 최근에 뉴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였는데, 미디어 서비스 종류가 다양히 신문, 라디오, TV 등등 다양한 게 있는데, 이 거의 모든 것들이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텍스트를 전달하는 매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공론장은 중요하다. 그러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퍼블릭 스페어라고 하는 공론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카페라고 볼 수 있어요. 카페. 여러분이 커피 마시는 카페 있죠. 그래서 하버마스의 개념에 따르면 전통적인 공론장은 어디에서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예전에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큰 소리로. 우리가 스피커라 그러는데, 큰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냐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크게 발표하는, 그 사람이 미디어예요. 그 당시의 미디어야. 목소리 큰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크게 목소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미디어예요. 한 개인이지만 미디어였어. 자, 그것도 하나의 공론장이죠.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로 보면 하버마스에 따르면 커피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카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공론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수다 어디서 주로 많이 들어? 커피 마시면서 카페에서 많이 들죠. 그 카페라는 단어는 하나의 공론장이에요. 중요한 공론장. 다음 카페가 거기서 출발했죠. 다음 카페는 그럼 뭐예요? 사이버 공론장이라고 얘기하죠.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소, 사이버 공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신문,
중요한 의제에 대한 공론장의 표현이죠. 텔레비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주제에 대한 공론장이죠. 인터넷,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의 공론장이죠. 소셜미디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죠. 한편 공론장이죠. 이 공론장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개인의 일상적인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 기록 하나하나의 텍스트는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얘기, 다른 사람과의 관련 속에서의 얘기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론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의 평범한 메시지들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로 저장 수집되고 분석되면서 공적 의제가 탄생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냥 일기 같은 기록이지만 이게 모였을 때는 중요한 퍼블릭 아젠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상황에서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공론장이 잘 봐요. 여기 한번 보면 그 공론장이 예전의 전통 미디어에서는 일방향적 공론장이었어. 일방향적. 신문이라든지 방송. 근데 지금의 공론장은 쌍방향적이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예전의 공론장에서의 담론은, 이슈는 거대 담론, 거대 이슈라고 얘기했어요. 소셜 이슈, 소셜 아젠다. 지금은 한 개인의 일상적인 얘기도 이슈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이슈, 감성적 이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은 거대 담론, 지금은 개인 담론, 생활 담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옛날은 일방향적, 지금은 쌍방향적.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속보성, 매체로 보면 속보성이고 전달,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이라 그러면 지금은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서로 같이 공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현대의 미디어 기술은 개방, 공유, 참여. 개방, 공유, 참여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예요. 개방, 공유, 참여. 현대인의 기술의 발달은 개방과 참여와 공유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정보도 전달식에서 지금은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보도 논리적인 정보에서 감성적인 정보로 가고 있다. 매체도 일방향적 매체에서 쌍방향적 매체로 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소셜미디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매체를 통하든 매체 속이든 한 개인의 기록이든 거의 모든 데이터는 소셜 텍스트는 공론장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버마스가 했다. 뭐 이런 얘기. 요 정도를 여러분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가방 앞에 두고 있는 학생, 자나? 근데 왜 가방 그 앞에다 둬? 가방 앞에 두고 나하고 얼굴 보기 싫어? 가방 뒤 내려놔. 수업에 별로 집중하지 안 오면 나가도 돼. 가방 앞에 두고 나 보고 싫다고 가방 뒤에서 머리 파묻고 오늘 집에 뭐 우한 있어? 아니지? 집중해. 자, 세 번째. 내가 벌써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키워드죠. 소유의 종말이라는 키워드인데 현대인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죠. 소유, 전달, 그 다음에 일방향적에서 이제는 쌍방향적, 공유 이런 차원을 얘기했는데 그 공유라는 측면에 있어서 각 개인이 가졌던 소유라는 차원에는 더 이상 현대사회는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나눔의 우리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든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정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지금 이제 개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필요한 경우는 정부 데이터도 지금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접근하는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소유의 종말을 영어로는 접근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 Age of Access라는 책을 우리가 외워둡시다.
이 책이 제레미 리프킨의 이 책이 번역을 어떻게 했다? 소유의 종말로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종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접근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피봉도 봐. 피. 소유의 종말, 접근의 시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을 외워둡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 그 다음에 생산 과정과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되는 시대. 거의 모든 것들이 전체 내에서 흐름이 보여지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유기적 연관성을 분석하고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 양이나 질이 얼마나 풍부한가라는 얘기는 빅데이터가 사실은 예전 방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제한된 조그마한 소규모의 데이터 시절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지만 어쩌면 데이터가 무궁무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궁무진한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 속에서 제가 얘기했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연관성을 갖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액세스, 그 다음에 공유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소유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종말이라는 차원에서는 크게 외워둘 게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을 외워두고요. 그 책의 원 제목을 외워두고 그 다음에 인터넷의 발달. 인터넷이라는 게 뭐의 약자입니까? 인터네트워킹이죠. 인터네트워킹은 연결이라는 뜻이 연결. 인터라는 단어는 연결이잖아. 네트워킹 간의 연결. 이런 연결 차원에서 거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는 이제는 더 이상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되고 접속되는 시대다라는 차원에서 누구나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은 빅데이터가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소유의 종말, 공유의 시대, 접속의 시대, 빅데이터의 대중화, 제레미 리프킨 이런 단어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단어들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8개 중에서 오늘은 4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4번째 키워드가 집단지성인데, 집단지성은 영어로는 collective intelligence라는 단어인데, collective intelligence. 그 다음에 그 출발 계기를 얘기했죠. 외워둬야 될 거는 이제 피에르 레비라는 사람을 외워둡시다. 피에르 레비. 집단지성이라는 키워드 컨셉을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한 사람이에요. 이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단어예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는 오래된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실제 이 개념을 사회과학 분야에 처음으로 인용하기 시작해서 주목한 사람이 피에르 레비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집단지성은 피에르 레비라는 사람을 우리가 봤더니 인용합니다. 그래서 피에르 레비의 집단지성은 정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정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정보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접근하고 공론장에서 토의하고 얻은 그 결과의 정보는 한 개인의 의견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 인텔리전트하다. 그래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컬렉티브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이런 뜻이잖아. 컬렉티브. 집단적으로. 그래서 집단적인 정보가 됐을 때 한 개인의 의견보다는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교류가 가능해졌어요. 그게 가능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죠. 공유하다 보니까 그 정보가 예전에 한 개인이, 한 기관이, 정부가 그냥 전달했던 그 정보보다는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의 발달로, 특히 소셜미디어의 최근 발달로 다양한 견해를 가진 개인이 정보 생산에 손쉽게 참여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의 소수 엘리트 전문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되었던 정보보다는 훨씬 더 믿을만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다수 이용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할 경우 얻게 되는 집단의 지적 능력은 한 개인을 뛰어넘는 것이 집단지성의 개념이라면 빅데이터의 역할인 통찰력, 대응력, 경쟁력, 창조력 등에 있어서 집단지성은 매우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지성이라는 게 빅데이터에서 흔히 굉장히 자주 인용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네 가지의 미래사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집단지성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은 이 네 가지의 미래사회를 극복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미래사회는 불확실한 사회고요. 리스크가 큰 사회고요. 스마트한 사회고 융합적인 기술적 융합이든 학문적 융합이든 융합이 출현하는 사회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 집단지성의 개념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첫 번째, 불확실한 사회, 미래 사회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빅데이터 분석은 불확실한 사회에 있어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예측이 인과론적 예측은 되지 않지만 상당히 높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찰력 있는 예측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역할은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 사회는 굉장히 불확실하면서도 위험이 많은 사회예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사회가 미래 사회인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라든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패턴을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가 찾아낸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미래의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가져오는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그랬을 때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로 미래 사회를 스마트 기기가 중요해지는 사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스마트 기기 특히 빌 게이츠보다는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미래 사회는 휴대폰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 휴대폰이 스마트한 휴대폰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고 했을 때 실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했을 때 그 활용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우리 텍스트 그다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빅데이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융합이라는 단어를 고려했을 때 미래 사회는 융합 사회라 그러죠. 융합. 미래 사회는 융합 사회다. 컨버전스라고 얘기하죠. 미래 사회는 융합 사회다. 자, 융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융합. 기술적 융합은 이런 거죠. 옛날에 스마트폰에 휴대폰의 기능과 컴퓨터의 기능을 감안했죠. 그것도 우리가 기술적 융합이죠. 그죠? 융합. 자, 그 다음에 융합에는 산업적 융합도 있어요. 산업적 융합. 무슨 말이냐면 신문과 방송이 지금 융합되고 있잖아. 신문사가 방송사에 진출하죠. 왜? 컨텐츠를 공유하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산업으로 갈 이유가 없다. 같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산업적 융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융합은 기술적 융합과 산업적 융합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합시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더 중요한 건 학문적 융합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죠?
컴퓨터와 공학 위주로 진행되었던 우리 그 빅데이터 분석의 접근 방법을 인문 사회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학문, 학제 간 융합도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기술적 융합, 산업적 융합, 학문적 융합 이 세 가지가 잘 가미됐을 때 실제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융합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융합을 통해서 어떤 장점이 발견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융합을 통하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창조, 크리에이티비티, 창조력, 크리에이티브 파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융합은 새로운 개념,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집단지성 크게 네 가지. 불확실한 시대의 어떤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두 번째, 위기가 많은, 위험이 많은 그런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적절한 대응력,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는 스마트 기기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있어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 네 번째,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 산업, 학문적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를 실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집단 지성의 아마도 개념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문사회학적 개념 8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왜?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집단지성 외에 유사한 개념으로 저는 하나 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듯이 롱테일 이론을 우리가 같이 집단지성이나 배워봅시다. 롱테일 이론. 자, 여기 둡시다.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주창했던 롱테일 이론은 집단지성의 유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집단지성의 유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롱테일 가설은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 분야에서 많이 쓰였던 개념인데요. 실제 정말 중요한 백화점에서 매출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20%의 VIP가 아니라 80%에 이르는 일반 고객들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20%한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여러분 미들 포인트인 중간 그 다음 나머지 80%의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옛날의 교육은 엘리트 교육이었어요. 잘하는 사람,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에 집중했다 그러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 동시에 그 전체적인 그로스한 파워가 증대될 수 있는 방식의 교육. 그 다음에 백화점 매출도 10% 20%의 VVIP에 집중된 마케팅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마케팅.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으로 얘기하자면 일반 80%에 해당하는 일반인들의 데이터. 모든 데이터 중에서 비정형 데이터가 90%라고 그랬죠. 보통 사람들이 얘기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관심. 이런 차원에서 크리스 앤더슨이 얘기했던 롱테일 가설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것 또한 내가 봤을 때는 피에르 레비가 얘기하는 집단지성의 개념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집단지성과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내가 벌써 소개했죠. 하인리의 법칙. 하인리의 법칙도 아주 소소한 일반적인 사건, 사고 속에서 어쩌면 엄청난 사고가 터질 것들을 예견한다는 거죠. 일반인들에 대한 관심처럼 아주 소소한 일반 하나하나의 팩터들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를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인리의 법칙은 어쩌면 중요한
보통 사람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 이러한 차원에서 하인리의 법칙도 중요한 개념이다 볼 수 있죠. 우리 하인리 법칙 할 때 몇 대 몇 대 몇이었어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외워둡시다. 1대 29대 300. 요거 상식적으로 외워두고 이 300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자 이런 얘기예요. 300에 대한 관심. 300에 대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1을 예방할 수 있다. 그 300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일반인의 텍스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인들의 텍스트 속에 뭐가 있다? 집단 지성이 있다.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전개될 수 있겠죠. 자, 오늘 4가지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나머지 4가지를 진행할 텐데, 나머지 4가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EKU 사이트에 제가 리딩 노트 올려놨어요. 20페이지짜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안 그러면 시험 볼 수 있어, 내가. 자, 4가지는 남은 게 이제 역의제 설정, 일상 텍스트의 재조명, 사회과학 통계 신화와 위기, 융합과 통섭이라는 건데, 특히 이걸 잘 읽어봐요. 사회과학 통계 신화와 위기.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꼭 리딩을 해오셔야만이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각 조별로 제가 이렇게 쫙 돌 텐데, 먼저 손을 들어주면 내가 그저 먼저 갈게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적용할 빅데이터 분석의 사례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지만, 오늘 그걸 파이널라이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사례 분석할 텐데, 우리 동영상 알아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